김장 김치 한 포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붉은 양념이 실처럼 흩어지다가 수진이 뺨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김치 속이 터져나가며 얼굴에 착 붙는 소리가 났고 국물이 그 애의 볼과 턱 곱게 말아올린 머리카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어머니 때문에 아기가. 수진이는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제가 분명 가해자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동네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너머로 제복 입은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저는 손에 쥔 번호표를 꼭 쥔 채 한 번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하러 왔습니다. 예, 경찰관이 의자를 조금 더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떤 혐의로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기요. 그리고 입안이 바짝 말라 마지막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짜 임신이요. 펜을 들고 있던 경찰관의 손이 살짝 멈추었습니다. 일단 차분히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부터요. 언제부터냐면요. 저는 창밖으로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장하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얼마 전 그날의 냄새와 소리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고무장갑 안에서 미지근하게 식어가던 손, 붉은 양념이 묻은 김장통 4개, 텅 빈 보석함과 양팔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던 수진이 얼굴까지. 오늘 저는 혼전 임신으로 며느리를 맞아들였다가 김장 김치로 그의 뺨을 내리치고 결국 며느리를 고소하러 오게 된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화면 아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그 애가 처음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던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경찰서에서 김장하던 날부터 말씀해 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김장날 아침이 아니라 그 애가 우리 집 초인종을 처음 눌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시간 즈음이었어요. 저녁찌개를 올려놓고 팔을 썰고 있는데 현관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준호 목소리 뒤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살짝 섞여 들렸습니다. 인사드려야지. 수진아. 문을 열자 먼저 들어온 건 겨울바람 대신 따뜻한 온도였습니다. 길지 않은 코트, 단정한 니트 원피스, 머리는 긴 생머리에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애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을 들었을 때 보인 건 생각보다 또렷한 눈매였는데 눈가에는 물기가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컸냐. 준호야, 여자를 집에 다 데리고 오고. 억지로 농담을 건네며 슬리퍼를 더 꺼내주는데 준호가 제 눈치를 한번 슬쩍 보더니 입술을 다물었다가 겨우 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은 네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은 수진이라는 아이를 훑게 되더군요. 마른 편인데 얼굴은 복스럽게 생겼고 큰 눈이 사람을 똑바로 보지는 못하고 자꾸만 우리 집 구석구석을 한 번씩 훑는 게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김치와 반찬을 꺼내놓으니 수진이는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차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상은 다 차려져 있었고 애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내 마음이 더 바빠지더군요. 뭘 도와. 앉아 있어. 처음 온 사람이 무슨. 밥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지방에 계신다. 몸이 좀 안 좋으시다. 형편이 넉넉치 않다. 말끝마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리긴. 이라고 붙이는 게
종종 연습된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 좀 서둘러야 해.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회사에서 발령이라도 났냐?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꼭 모아졌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준호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임신했어. 지금 2달 좀 넘었어. 그 한마디에 식탁 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밥그릇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가스레인지 위 보글보글 끓던 찌개 소리도 다 멀리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허락 먼저 받고 싶어서 오늘 데리고 온 거야. 준호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나서야 제가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입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30년 전 제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부터 불려서 시집을 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때 들었던 말들이 귀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며느리에게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니? 제가 묻자 그제야 수진이가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작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저 때문에 준호 오빠 인생 망치는 건 아닐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오빠 인생 망친다는 말이 괜히 제 죄책감을 더 자극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 아이가 생겼으면 그것도 다 인연이지. 그렇게 말해놓고도 방에 들어가 혼자 앉아있으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도 저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도 내가 덮어줘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준호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문 사이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는 어릴 때 혼날까봐 눈치 보던 그때와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싫으면, 엄마가 반대하면, 나 다시 생각해 볼게. 그 말이 제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니야. 저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 그렇게 저는 혼전 임신이라는 단어를 속으로만 꿀꺽 삼키고 그 애를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 말을 듣던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마 이렇게 묻고 싶었겠지요. 혼전 임신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은 뒤부터는 일이 정신없이 굴러갔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준비하는 일까지 2달, 아니 1달 만에 해치워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자. 준호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식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진이랑 아기가 안정되는 게 먼저라서. 그 말에 저는 더는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여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 형제 몇 명, 회사 동료 몇 사람만 부르는 소박한 결혼식. 겉으로만 보면 그게 요즘 말하는 실속형 결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식장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식장 대행 직원이 준호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 얘기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제 시선을 눈치채고는 서둘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냥 카드 할부 얘기야. 예식장 비용 나눠내는 거.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앞둔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잔소리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자주 입에 올리던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드레스 투어를 할 때도, 웨딩 촬영을 할 때도, 신혼여행을 고를 때도 그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찍어요.
요즘은 다 이 정도 호텔은 가요. 요즘은 다 한 개쯤은 명품 가방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젊은 애들 말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계산을 할 때마다 준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구겨 넣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너네 둘이서 감당할 수 있지? 제가 슬쩍 떠보듯 묻자 준호는 요즘은 다 그러고 산다니까 하며 애써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예쁘게 치러졌습니다. 아담한 예식장 안에 하얀 꽃이 놓이고 작은 피아노 연주가 깔리고 수진이는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그래, 몸 조심해라 하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정리를 하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3달째라는 아이 배는 사진 속 어디에서도 도드라져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초반이라 그런가 보다. 요즘 애들은 다 마른 편이라 배가 티가 안 나나 보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두 사람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당장은 따로 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월세 내느니 차라리 모아서 나중에 전세 하나라도 잡는 게 낫지 않겠어? 준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셈을 해봤습니다. 내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도와주면 애둘이 맞벌이 하면서 모으면 몇 년 뒤에는 그래도 작은 집 하나는 얻어 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며 방 하나를 통째로 비웠습니다. 수진이는 처음 며칠 동안 참 얌전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하고 설거지도 몇 번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저 이제 이 집 식구예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도 다 그런 건 아니구나.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는 자주 배를 감싸쥐며 소파에 누워있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지러워서요. 입덧이 너무 심해요. 그래. 그럼 쉬어라. 설거지는 내가 하지 뭐.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은 제가 차렸고 점심은 둘이 나가서 사 먹는다고 했고 저녁은 다시 제가 차렸습니다. 빨래는 제가 돌렸고 집 청소도 제가 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임신했을 때 이런 대우를 받았던가.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제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그때 시댁에 들어가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너는 저 애를 편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제 마음은 불편함과 죄책감 사이에서 계속 오갔습니다. 그 즈음부터 집으로 이상한 우편물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 이름으로 온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현관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곤 했습니다. 하루는 봉투 모서리가 살짝 찢어져 있어서 그 틈 사이로 굵은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채라는 글자와 독촉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내 거네요. 그 애는 봉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허겁지겁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예전에 쓰던 카드 정리 안 된 게 있어서 그래요. 다 옛날 일인데 회사에서 급여 통장 바꾸고 뭐 하고 하느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그 봉투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카드 문제라면서 왜 지금까지 계속 우편이 올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전화까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밥을 만들다 전화벨이 울리면 저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뒤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이수진 씨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이번 달 결제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서요. 수진이의 이름과 카드 회사 이름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상대방은 준비된 멘트를 읽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실 경우 연체이자가 더 오르고 신용 평점 하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꼭 연락 좀 주셔야 해서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다급한 발걸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받을게요. 제 손에서 수화기를 낚아채듯 가져간 뒤 수진이는 방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너머로 낮추어 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네,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이사 준비 중이라 연락이 좀 늦었어요. 이사를 간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수진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카드 한두 개쯤 연체도 하고 그러나 보다. 나 때랑은 다르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양파를 써는 칼 끝에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더 많이 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퇴근길이 조금 늦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낯선 쇼핑백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고가 선명한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할 브랜드 이름이 박힌 봉투였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수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 나도 이제 엄마 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저는 현관에서 한 발짝 나가지도 못한 채 잠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직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도 김장 김치가 허공을 날아가게 될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 그 정도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찰서에 앉아서 돌아보니 그때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부엌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수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도 못 벗은 채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입술을 꼭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어디 아프니? 제가 묻자 수진이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동생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동안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다. 형편이 넉넉지 않다. 그 정도 말만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남동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갑자기 차에 치였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한대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세상의 병원은 어디라니? 수진이는 핸드폰을 켜서 제 쪽으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와 함께 병원 이름이 적힌 문자 캡처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수술비는 3천만 원이라는 안내 문장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당장 그런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돼요. 엄마 아빠는 카드값 내기도 벅찬데 동생이 수술을 못 받으면 그게 다 제 탓 같아서. 끝부분에서 목소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훔치는 모습이 너무도 애가 타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제 친정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 수술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던 그때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래니? 언제까지 돈을 준비하라고 했어? 제가 묻자 수진이는 눈가를 훔치고 나서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준비해야 한대요. 내일 오전까지 수술비 일부가 입금이 안 되면 수술 날짜를 미뤄야 할 수도 있다고. 3천만 원. 입 밖으로 꺼내기도 버거운 액수였습니다. 병원 계좌번호는 알아왔니? 내가 내일 은행 가서 이체해 줄게. 제 입에서는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큰 돈일수록 기록이 남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네, 담당 간호사님이 보내주신 계좌예요. 여기로 입금하시면 된다고 해서 제가 캡처해놨어요. 화면에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계좌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란에는 유명 병원장 이두성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유명 병원 수술비 입금 전용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별 의심 없이 읽고 넘겼습니다. 요즘은 다 병원 이름으로 받는 거 아니니?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수진이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아, 거긴 지방 작은 병원이라서요. 예전부터 병원장 계좌로 이체를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렇게 운영되는 병원도 있구나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점심시간에 은행 다녀오실 수 있으세요? 저도 같이 가드릴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자유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뿐이라는 걸 준호를 통해 이미 들었겠지요. 그래. 점심시간에 나와서 가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골집 팔고 남겨둔 돈, 남편 퇴직금에서 조금 떼어 묶어둔 돈, 그리고 제가 도서관 아르바이트 하면서 몇 년 동안 월급에서 조금씩 잘라 넣어둔 돈까지 합쳐진 통장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비로 쓰자. 준호가 정말 힘들어질 때 한 번은 도와주자. 속으로 그렇게 이름 붙여놓은 돈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하니 3천 몇백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와 계좌 명의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유명 병원장 이두성. 낯선 이름인데도 이상하게 믿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수진이와 함께 은행 창구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큰 금액인데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병원 수술비예요. 애 시동생이 머리를 다쳐서요. 저는 대충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재빨리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여기로요. 담당 간호사님이 알려주신 계좌예요. 병원장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직원은 화면과 컴퓨터 모니터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가 병원장이면 실제로 그렇게 쓰는 데도 있긴 해요. 지방병원들은 아직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병원장 이름이면 괜찮겠지. 설마 병원장이 사기를 치겠나.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는 동안 제 손은 통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맞으시죠? 직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니터에 이체 완료 표시가 뜨는 걸 보고 나서야 수진이는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수진이는 제 옆에서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고개를 드는 얼굴에는 눈물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이 동생이 목숨값으로 쓰는 돈이야. 그러니까 꼭 갚아라. 기한은 길어도 3년 안에는.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2년도 안 걸릴 거예요. 오빠랑 저랑 악착같이 벌어서 깨끗이 갚을게요. 어머니, 진짜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 동생 수술만 잘 끝나면 됐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된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한참 동안 눈을 감아도 머릿속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계좌 명의에 찍혀 있던 병원장의 이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수술은 잘 되고 있니 하고 물으면 수진이는 늘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어서요. 상태가 왔다 갔다 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네요.
수술 생각만 하면 자꾸 3천만 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 한 켠에 수술비로 이체했던 날짜에 조용히 동그라미만 쳐두었습니다. 젊은 아이니 잘 이겨내고 좋은 소식 있겠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이 이야기를 하자 젊은 경찰관은 한동안 펜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3천만 원이 안 돌아온 거네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은행에서 병원장 계좌로 보낸 3천만 원은 그 뒤로 다시는 제 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신락 같은 희망으로 용기 낸 전화통화 후였습니다. 그게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집 안 풍경은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밥을 차리고 준호는 허겁지겁 출근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배를 살짝 감싸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입덧은 지나갔다는데 자꾸 속이 울렁거려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진이는 택배 상자를 뜯는 손길만큼은 참 부지런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낯선 로고가 찍힌 택배 박스들이 며칠에 한 번씩 쌓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사요, 어머니. 오프라인보다 더 싸고 포인트도 많이 적립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동생 수술비도 없어서 울던 애가 저렇게 물건을 사들릴 여유는 있나? 하지만 곧바로 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래, 임신한 애한테 옷 한두 벌 사 입는 걸 가지고 또 잔소리하나?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말이다. 동생 수술비 천천히 갚더라도 대략적인 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겠니? 수진이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곧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동생 퇴원 날짜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지금은 매일 검사비랑 추가 수술비가 계속 나와서요. 말끝을 흐리며 눈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아직도 안 좋은 거니? 제가 묻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얘기 나오고 있다는데 정확히 언제라고 말을 안 해줘서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다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퇴원도 못한 애 두고 내가 무슨 돈 타령을 하나. 그렇게 제 입은 또 한 번 다물어졌습니다. 하루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수술을 했다면 회복은 잘 되고 있는지, 합병증 같은 건 없는지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냈는데 그 뒤로 병원 이름이 언급된 적도 없었습니다. 영수증 같은 건 부모님 쪽으로 갔겠지. 보호자 연락도 다 그 집으로 갔을 거야. 애써 그렇게 넘기려다가도 가슴 한쪽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하지 않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수술을 잘 받고 있는지. 저는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 병원에서 따로 연락은 없었니? 동생 수술은 잘 끝났는지, 회복은 어떤지. 수진이는 잠깐 눈을 피하다가 금세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 요즘 병원들은 보호자한테만 연락 줘요. 부모님 핸드폰으로 수술 전후 안내 다 받으셨대요. 제가 중간에서 또 물어보면 더 귀찮아하셔서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편함은 오히려 더 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나? 수진이 부모님이 말을 아끼는 걸 수도 있고,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수진이 모르게 한 번만 확인해 보자. 다음 날 저녁 저는 수진이가 방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서 제 방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혹시 몰라 적어두었던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수진이가 보여줬던 문자 캡처 화면 속 번호를 제가 따로 받아 적어두었던 겁니다. 침대 끝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여자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유명병원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경찰서 민원실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 부분에서 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모든 걸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네, 유명병원입니다. 무얼 도와드릴까요? 여자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고 또렷했습니다. 제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아, 거기서 머리 수술 받은 환자 가족인데요. 환자 이름이 이민수입니다. 수술은 잘 됐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한동안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민수라는 이름으로는 입원 기록이 안 나오는데요. 제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아, 혹시 머리 수술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수술실 들어갔다고. 제가 급히 말을 덧붙이자 간호사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근에 머리 수술 받은 환자분들은 확인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그 이름은 없으세요? 혹시 다른 병원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순간 귀에서 쉬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유명병원 맞죠? 지방 쪽 작은 병원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여기는 유명병원 맞습니다. 혹시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아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입을 달싹이다 말았습니다. 수진이가 동생 이름만 말해줬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건 잘 몰라서요. 그럼 혹시 수술비 입금된 건 확인이 되나요? 저희가 병원장님 계좌로 수술비 3천만 원을 보냈거든요. 이번에는 키보드 소리가 조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목소리가 약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단 안내를 먼저 드리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진료비나 수술비를 병원장 개인 계좌로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원법인 계좌, 유명의료재단 명의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병원장님 이름으로 된 계좌는? 저희 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입니다. 간호사는 한 박자 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요새 전화금융사기 같은 게 많아서요. 개인 이름 계좌로 돈을 송금하셨다면 일단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계좌번호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계좌번호는 저희 쪽으로 불러주셔도 확인이 안 됩니다. 어머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건 해당 은행 쪽에서만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병원장 개인 명의 계좌로 수술비를 받는 일은 없다. 이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어머님께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병원이라고 했나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가 보여줬던 문자 캡처 화면, 병원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계좌 명의에 찍혀있던 병원장 이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네. 저희 며느리가 담당 간호사님이 보내줬다고 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 이름이 적힌 문자라고 다 진짜는 아닐 수 있어요.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의 마지막 말은 경찰서 벽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외우듯 또렷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없다. 이민수라는 환자는 저 병원에 없다. 머릿속에서 그 문장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 이야기를 하자 젊은 경찰관은 그 대목에서 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혹시 며느님이 사기를 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수진이었어요. 눈앞에 수진이가 웃으면서 택배 상자를 뜯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 쌓여가던 상자들, 카드 연체 봉투, 수화기를 낚아채던 손동작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허탈한 숨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어요. 설마 제가 뱃속의 아이까지 걱정해 주던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젊은 경찰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수진이 얼굴을 일부러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눈을 마주치자고 해도 괜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속이 좀 괜찮아요. 아기 심장 소리 다음 주에 들을 수 있다던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혹시라도 내가 오해하는 거면.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하나 더 했습니다. 일단 은행부터 다시 가보자. 정말 그 계좌가 병원장 개인 계좌인지 아니면 그 다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제일 피하고 싶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통장을 들고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수진이에게는 도서관 동료 만나러 간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지난번에 저를 응대했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전에 오셨던 분이시죠? 무슨 일 도와드릴까요? 저는 통장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저기 며칠 전에 여기서 3천만 원을 이체했거든요. 그 계좌가 병원하고 제대로 된 계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요.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명은행 이두성님 명의 계좌로 3천만 원 이체하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병원장이라는 이름이긴 한데요. 저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혹시 이 계좌에 대해서 은행 쪽에서 따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병원하고 연관이 있는 계좌인지? 직원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번에 대답을 하지 않고 화면을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구체적으로 어디 병원이라고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수진이가 보여줬던 문자 내용을 떠올리며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군지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고객 정보라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만요. 직원이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병원하고는 적어도 저희 쪽 기록상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법인 계좌나 사업자 계좌가 아니라 일반 개인 명의 계좌예요.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병원장 계좌라고 해도 그냥 개인 계좌라는 거예요?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명의가 병원장이라고 되어 있어도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개인 계좌인 거예요. 병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공식 수납 계좌인지 아닌지는 병원 쪽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죠?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런 계좌 없다고 했는데 직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전화해보니까 병원장 개인 계좌로 수술비 받는 일은 없다고 했어요. 직원은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혹시라도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체가 된 상태라 은행에서 바로 돈을 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수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군요. 제 말에 직원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에 한번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은행을 나오는 순간 점심 햇볕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병원은 그 계좌를 모른다.
은행은 개인 계좌라고 한다.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만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설마 수진이가 그때 아기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와 눈물 글썽이며 웃던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잘 살게요. 우리 아기한테도 떳떳한 엄마 될게요. 그 말이 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바닥이 살짝 갈라진 집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공기에서 젓갈 냄새, 절인 배추 냄새가 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윗집, 아랫집 베란다에 김장용통이 하나둘씩 나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셋이 먹을 건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김장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김장 냄새만 맡아도 입덧이 도지는 것 같아서요. 김치 냄새가 너무 독하잖아요. 어머니, 저는 고무장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무리하지 말고 네가 힘들면 그냥 방에서 쉬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나도 임신했을 때 김장은 다 했는데 요즘 애들은 참. 그래도 의사가 3, 4개월 때는 조심하라고 했다던 말이 떠올라 억지로 마음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김장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가고 집에는 저와 수진이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아기용품 세일하는데 데려가 준다 해서. 김장을 시작하려는 찰나 수진이가 핸드백을 들고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김장날인데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요즘은 뭐 김장도 다 사먹는 사람 많다면서요. 어머니가 담가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에 괜히 더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얼른 다녀와라. 수진이는 다소 들뜬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절인 배추를 하나씩 물에 헹군 뒤 속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줄기를 눌러 속을 채울 때마다 이상하게도 계좌번호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유명은행, 이두성, 3천만 원. 고추 양념을 배추 속 깊숙이 밀어 넣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얼굴, 병원 간호사의 목소리. 혼자서 김치통 4통을 마무리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다가 방에 들어가 잠깐만 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넣어두었던 것들이 어수선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화장대 한켠의 보석함이었습니다. 뚜껑이 활짝 열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줬던 반지와 목걸이, 제가 아끼던 금팔찌와 작은 귀걸이들까지 그 안에 있던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보석함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나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빈 플라스틱 칸막이만 덜렁거릴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입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집안 문단속은 늘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현관이나 창문이 먼저 어수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수선한 건 이 방, 이 서랍뿐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지독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익숙한 발소리.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쇼핑백이 몇 개나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보석함 뚜껑을 닫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는 커다란 명품 매장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세일을 얼마나 하던지. 이거 진짜 반값이에요. 반값. 그 애는 들뜬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겨우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네가 내 방에 들어갔니? 수진이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곧바로 웃음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까 택배 기사님이 초인종 누르셔서요. 문 열어드리고 잠깐 방에 들어가서 물건 둘 때 찾아본 거예요.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제 가슴은 이미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보석함도 받겠네. 제가 낮게 묻자 수진이는 이번에는 아예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 처음부터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어머니 방에 그렇게 좋은 보석들이 잔뜩 있다는 거. 그 말에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그 보석들은 다 어디 갔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보석이잖아요. 조금만 앞당겨 쓴 것 뿐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3천만 원, 병원에 없는 환자, 개인 계좌, 연체 봉투들,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명품 쇼핑백을 늘어놓고 있는 며느리. 모든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거실로 가져다 둔 큰 대야 옆에 속을 다 넣은 배추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쭈그리고 앉아 정성껏 속을 채워 넣은 빨간 양념이 듬뿍 뺀 배추 한 포기를 저는 그대로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배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손목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가 웃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배추를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착! 양념과 국물이 허공으로 흩어지며 수진이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빨간 양념이 그 아이 얼굴과 머리카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손을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그 목소리가 놀람인지 분노인지 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듣기 싫은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취급한 내가 바보지? 뱃속에 애기 있다고 그거 하나 믿고 내 평생 모은 돈도 다 빼먹고 남편이 살아생전 사준 보석까지 싹 쓸어가면 그게 사람 할 짓이냐? 수진이의 눈빛이 순간 아주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애는 배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애가. 그 목소리가 거실 바닥에 떨어지며 집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중에 경찰관은 그 장면을 설명해 달라며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김장김치로 며느님 뺨을 때리신 게 바로 그 순간이었단 말씀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순간이자 제 눈이 제대로 뜨이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바닥에는 양념이 튀었고 수진이의 머리카락과 볼에는 빨간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가, 수진아, 왜 이래? 일어나봐. 저는 허둥지둥 수진이를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이는 일부러 힘을 빼는 것처럼 제 몸에 축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애가. 그 말에 저는 손끝에서부터 피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준호는 거실 풍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튀어있는 빨간 양념과 양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웅크린 수진, 그리고 김치 양념 범벅이 된 손으로 서 있는 저. 엄마, 이게 뭐야? 수진아, 너 왜 그래?
준호는 바로 수진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배가 너무 뭉쳐. 어머니가 김치로. 수진이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내가 김치로 뺨을 한 대 쳤다. 근데 그 전에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애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준호는 제 말을 끊고 수진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일단 방에 눕혀야 돼. 결국 우리는 수진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수건으로 얼굴과 머리카락에 묻은 양념부터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조금 누우니까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잠시 전까지 애가 떨어질 것처럼 울부짖던 목소리가 금세 잦아든 것이 이상했지만 그 순간에는 저도 겁이 나서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지켜보자. 조금만 더 아프면 바로 응급실 가는 거야. 알았지? 수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 거실로 돌아와 보니 김치 양념이 군데군데 말라붙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 대신 죽을 끓였습니다. 속이 뒤틀려 아무것도 넘기기 싫었지만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는 굶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그릇을 쟁반에 올려들고 수진이 방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문 안에서 낮게 깔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준호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니 수진이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쟁반을 든 채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문틈 사이로 수진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치 한 대 맞고 배 잡고 쓰러지니까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더라니까. 어머니 표정도 진짜 볼만했어. 제 손가락에 쟁반 모서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도 대단하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까지 연기하는 사람 처음 봐. 수진이가 킥하고 웃었습니다. 연기야 뭐. 근데 솔직히 나도 좀 놀랐어. 김치를 그렇게 세게 맞을 줄은 몰랐거든. 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그 집에서 돈 나온 거잖아. 삼천이면 힘든 거 다 해결됐겠네. 응. 카드 빚은 그걸로 정리했지. 그래서 요즘 독촉 문자도 전화도 없어. 우편함에서 사라진 독촉장들이 머릿속에서 번쩍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애야. 수진이 한숨 섞인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 아직 임신도 아닌데 계속 임신한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배도 안 나왔는데 맨날 토한다. 힘들다 할 수도 없고. 친구가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만들지 그래. 어차피 그 집에서 책임질 텐데. 그러게.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 해봤어. 진짜 임신만 되면 나중에 들통나도 어쩌지 못하는 거 아냐? 애까지 있으면 오빠도 쉽게 못 버리잖아. 시어머니도 평생 나랑 묶이는 거고. 저는 문고리를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초음파 사진은 어디서 구했냐고?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많은데. 이름만 가려놓은 거 하나 뽑아서 우리 애인 척 보여준 거지 뭐. 그 말에 쟁반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친구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도 남편 잘 잡은 건 맞지? 오빠는 너만 믿고 다 퍼주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 시어머니도 임신한 며느리인 줄 알고 웬만한 건 다 참아주잖아. 임신한 며느리인 줄 알고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콕 박혔습니다. 나도 이제 슬슬 생각 좀 정리해야 돼. 너무 오래 끌면 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금살금 발걸음을 돌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쟁반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손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도 아니다. 초음파 사진도 가짜다. 병원에도 없는 환자, 병원장 계좌가 아니라는 은행, 그리고 지금 방 안에서 떠드는 수진의 목소리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 대목을 이야기하자 젊은 경찰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이미 며느님이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걸 확신하신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그 문틈 사이로 들은 말들이 제가 그 애를 더 이상 임신한 며느리로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임신이 아니라는 걸 남편분, 아드님에게는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나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만 가지고는 제 아들은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도 아닌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봤으니 이제는 저의 앞에서도 내 아들 앞에서도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사왔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집 안 어디에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물 마시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어제 김장김치로 며느리 뺨을 때린 엄마다. 네가 바쁘니까 수진이가 계속 혼자 병원 가겠다고 했다며. 엄마도 짚히는 게 있어서 이러는 거야. 이 정도 검사는 같이 확인하는 게 맞지 않겠니? 제 말에 준호는 복잡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우리는 세 사람이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테스트기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임신했다며. 그럼 이거 하는 거 아무 문제 없겠지. 수진이는 잠깐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뱃속에 애도 없는데 거짓말로 오빠랑 어머니 속인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준호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엄마 말대로 해줘. 저는 한 번 더 단단히 말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다. 네가 진짜 임신했다면 2번 다시 이런 말 안 하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해요, 검사.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테스트기 하나를 집어들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막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 애가 내민 테스트기를 들여다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 안에는 선이 한 줄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 입에서 걸쭉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테스트기를 낚아채듯 가져가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봤습니다. 2줄이어야 임신인 거잖아. 수진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불량일 수도 있죠. 하나 더 있잖아요. 2번째 테스트기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 줄. 이번에는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그럼 네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냐? 수진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2줄 나오길 바랬어요. 혹시나 진짜로 애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끝까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들은 전부 뭐였냐? 수진이는 길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아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 아니었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난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고 어머니는 혼자 임신 아니면 절대 안 받아줄 것 같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준 것뿐이에요. 준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척하고 동생 수술비라면서 엄마한테 3천만 원을 뜯어낸 거야? 수진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냥 빌린 거지. 뜯어냈다는 말은 너무 심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돈 될 텐데 조금 앞당겨 쓴 것뿐이에요. 그 뻔뻔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널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제야 수진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물 대신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빠 사랑한 건 진짜였어. 돈이랑 거짓말이 섞인 건 맞는데 오빠 옆에 있고 싶었던 마음만큼은 거짓 아니었어.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랑했으니까 사기도 이해해달라는 소리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사랑이든 뭐든 남의 노후 돈에 거짓말 섞는 순간 그건 사기다. 이제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죄로 갚아야 할 거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꺼내들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법의 힘을 빌릴 차례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경찰서 민원실까지 저를 데려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술서를 다 쓰고 나오는데 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정리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며느님이 임신과 동생 수술을 빌미로 3천만 원을 받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과 계좌를 확인해 보니 모두 거짓이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애가 한 말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메모를 마저 적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고부 갈등이 아니라 금전 사기 사건입니다. 말씀해 주신 계좌 내역과 병원 확인 자료 바탕으로 수사 진행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수진 씨 예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네요. 지인들 상대로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 방식으로 몇 번 처벌받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계좌는요. 제가 보낸 3천만 원은요. 형사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통장에 아직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돈 3천 중에 2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이미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바로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형량이나 합의 과정에서 어머니 손해를 줄이는 쪽으로 최대한 도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2천이라도 건진 게 어디냐. 남은 1,000만 원은 내가 사람 잘못 본 값으로 치자. 수진이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예전에 당했다는 사람들 얘기가 하나둘 더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서류 위에 적힌 이름들을 보고 있으니 마치 제 이름도 그중 하나로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회사와 집을 멍한 얼굴로 오갔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말수가 줄었고 밥그릇만 멍하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몇 주 뒤 통장에 입금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을 때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그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그래, 다 털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바닥은 아니구나. 보석은 몇 개 되돌아왔고 남편이 처음 사준 반지와 목걸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찾은 작은 귀걸이 한 쌍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 잃지는 않았구나. 어느 날 밤 준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들어와. 준호가 제 앞에 앉아 손을 꽉 모았습니다. 나 이혼할게. 그 말이 생각보다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한 번은 고쳐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근데 엄마 진술서, 형사 기록, 수진이 한 말 다 보고 나니까 이건 그냥 철없음이나 실수가 아니더라. 저는 아들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한 결정이다. 돈 문제도 네 마음도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라. 준호는 그 길로 이혼 조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저도 상처받았어요. 저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울먹이는 날도 있었지만 사기 전과와 가짜 병원 계좌, 임신 사기까지 모두 드러난 뒤에는 그 말이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관 앞에 쌓이던 택배 더미도 사라졌고 우편함에는 공과금 고지서와 전단지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문득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김장하던 날 김치 한 포기를 움켜쥐고 휘둘렀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그날 너무 세게 때린 건 아닐까? 그냥 말로만 했어도 됐을까? 하지만 그 장면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임신한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천만 원은커녕 더 많은 걸 빼앗겼을지도 모르고요. 오래 담가둔 김장김치는 조금 짜고 조금 더 매웠지만 제 입에는 참 잘 맞았습니다. 그래, 인생도 이 김치처럼 맵고 짜고 얼얼하지. 김치도 며칠, 몇 달 지나면 맛이 들듯이 이 상처도 언젠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숙성될 날이 오겠지 싶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누군가의 거짓 때문에 가슴 쓸어내린 분이 계시다면 괜찮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밥해 먹고 김치 꺼내 먹을 힘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혼전 임신으로 들인 며느리한테 김치 싸대기 한번 날렸다고 제 인생까지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은근히 배어있는 부엌에서 저는 이제 남의 깨가 아니라 내 손맛으로 내 힘으로 버무린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사연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